안녕하세요. 저는 임성용 약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드릴까 해요. 오늘도 역시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고요. 저번 시간에는 약간 교과서적인 내용을 다뤘었다면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복용하면서 느끼는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함량 비타민 B군의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 약국에서 고함량 비타민 B군이 판매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복용하시고 피드백을 얘기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부작용에 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위장장애입니다. 비타민 B군을 먹었더니 속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던가 속이 쓰린다던가 아니면 속이 울렁거립니다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말씀을 해주시곤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위장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성분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티아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제 프루설티아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루설티아민은 보통 아르나민 골드나 엑스라민 P, 리먼트 프리미엄, 그리고 액티논 골드 같은 제품들에 이제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단위 비타민제에서 비타민 B1은 효능에 있어 주요 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프루설티아민과 이제 벤포티아민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 중에 프루설티아민이 벤포티아민에 비해 보통 냄새가 더 강하고요. 위장장애 빈도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더불어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프루설티아민입니다. 대신 프루설티아민은 이제 BBB라는 뇌혈액 관문을 통과한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이제 보통 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밖에도 비타민 B3죠. 니아신의 경우에도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함량 비타민 B군을 드셨는데 속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프루설티아민 플러스 니아신 고함량 제제를 피하는 것을 보통 권장을 드리곤 합니다. 그 밖에도 약의 성분을 떠나 평소에 위가 약하고 민감한 분이라면 이렇게 덩어리가 큰 고단위 비타민제가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역시 정제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제품 액티넘이나 레리피 같은 제품들을 드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 그리고 홍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홍조에 대한 이슈는 약간 와전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니아신 홍조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간혹 비타민 B군 고함량 제제를 먹었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은 홍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거에 대한 팩트는 어떻게 되는지 역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니아신 홍조로 설명된 내용인데요. 니아신 홍조는 그 고단위 비타민제를 복용하면 홍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B3는 니아신과 니코틴산 아미드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 일반적인 영양제에 들어가는 B3는 니코틴산 아미드인데요. 이 니코틴산 아미드는 니아신과 다르게 홍조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론상 사실은 홍조가 일어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 역시 경험적으로는 가끔 이런 비타민 고함량 제제를 드시고 나서 홍조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을 간간히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아닌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합 비군에 의한 세로토닌의 영향이나 신경 자극 영향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불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고단위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나서 잠이 안 오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역시 불면에 대한 내용이 정립된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불면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복용함에 있어서 가끔은 저녁이 아닌 아침에 이제 복용할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과연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역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부작용 관련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가끔 불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역시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나 연구는 없습니다. 비타민 B군이 일반적으로 결핍인 분들에게는 사실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 비타민 B군을 보충을 했을 때 불면 개선에 도움된다는 연구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함량 제제를 복용했을 때 불면에 대한 것들은 연구 자료는 있어요. 그런 연구 자료를 찾아보면 과잉의 비타민 B6나 B12를 보충했을 때 이제 불면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체계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그 세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자주 들었던 그런 부작용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명쾌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다빈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주 나타나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고 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짧게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됐었던 몇 가지 고함량 비타민 B군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이제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 논문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이 논문들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장 현재 드시는 그런 고단위 비타민제 복용을 중단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약을 먹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 사항에서 본인에게 좀 더 리스크가 적고 알맞은 영양제를 선택하셨으면 하는 내용에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백내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이라는 저널에 처음 실린 논문이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비타민 B군의 복용은 백내장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는 그와 좀 반대의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논문의 제목은 고함량 비타민 B 보충제와 연령 의존성 백내장 위험도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비타민 B 보충제 사용과 백내장 위험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보여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연구는 이제 스웨덴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대규모의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호트 연구입니다. 참고로 코호트 연구란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는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여 그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이 논문은 설문을 통한 통계 분석으로 자료가 정리되었으며 실험군은 크게 세 군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타민 B군을 보충하지 않은 그룹,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을 보충한 그룹, 세 번째는 비타민 B군 이외에 기타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를 보시면 이제 다음 같은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로축은 누적 백내장 발생률이고요. 가로축은 이제 그 실험이 진행된 평가한 연구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검은 실선으로 표현이 되었고 비타민 B군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은 회색 실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 B군 및 다른 보충제와 비타민 B군을 복용한 그룹은 비타민 B군을 보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백내장의 위험도가 각각 9% 및 27% 정도 증가된 것을 이 결과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가 비록 대규모 연구긴 하지만 코호트 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연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이 아닌 고연령층에서 이런 고함량 비타민 B군의 장기적인 복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폐암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논문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종합암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팀은 연구 결과 비타민 B6 및 비타민 B12 등이 폐암 발병 위험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확인했는데 남성에서 그 위험이 높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코호트 연구로 역시 진행을 하였고요. 등록된 50에서 76세 77,118명을 대상으로 고용량 비타민 B 섭취가 이제 폐암 발병에 미친 영향을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 기간 동안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제 808명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비타민 B6와 12를 섭취한 사람이 그걸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폐암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이제 단기간에 걸친 연구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10년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B군 섭취에 대한 위험도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비타민 B군 고용량을 복용하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평소에 흡연을 하시고 오랫동안 비타민 B군을 복용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참고가 필요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관절 골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논문은 2019년도 10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이에요. 폐경기 여성 중 고관절 골절 위험이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비타민 B6 및 비타민 B12의 높은 섭취량과 이런 고관절 골절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로 대략 7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정보, 다이어트 또는 보충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취미활동, 약물, 흡연, 그리고 BMI 같은 체질량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20년 정도 지속이 된 연구고 자동차 사고 같은 외상과 관련된 골절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역시 명확한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어요. 다만 고용량의 비타민 B6가 운동 실조증 같은 신경계 증상과 운동 장애나 근육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고 또 다른 가설로는 비타민 B6가
스테로이드 수용체에 대한 에스트로겐 조절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뼈의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몇 가지 이슈 때문에 현재 드시고 계신 고함량 비타민 B군을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러한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고함량 비타민 B군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 또는 나이가 즉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라면 나에게 고함량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좀 더 다른 좋은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